사람들은 묻습니다. 악마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고. 우리는 흔히 흉측한 상처나 광기 어린 눈빛, 혹은 사회와 단절된 외톨이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포식자는 누구보다 멀쩡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옆집에 살았고 아침마다 가벼운 목례를 건넸으며 마사지 샵에서는 손님들의 피로를 풀어주던 성실한 기술자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에게 선뜻 조수석을 내어주던 친절한 신사.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블랙은 그 가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사람들은 참 단순해. 내가 웃으면서 학생 어디까지가 비가 많이 오네라고 물으면 10명 중 9명은 고맙다고 대답해. 내 차가 에쿠스인 걸 확인하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심조차 안개처럼 사라지지.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 그저 운 좋게 친절한 아저씨를 만난 나라고만 믿고 싶어하지. 그 어리석은 믿음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로 말이야. 오늘 밤도 숲은 조용하고 나는 사냥 나갈 준비를 마쳤어. 거울 속에 비친 내 미소는 오늘도 완벽해. 이 가면을 쓰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선한 남자가 되는 거야. 자, 오늘은 누구의 숨통을 끊어볼까? 1969년 충남 서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강호순. 그의 어린 시절은 겉보기에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의 밑바닥에는 항상 비릿한 피 냄새가 깔려 있었습니다. 소년 강호순은 가난한 농가에서 생존을 위해 매일같이 개를 도축하고 가죽을 벗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가 배운 것은 생명의 존엄함이 아니라 칼 한 번의 생명이 어떻게 고깃덩어리로 변하는가 하는 차가운 물리적 법칙이었습니다. 그에게 피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돈이 되고 식량이 되는 지극히 일상적인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집은 개농장을 했어. 내 손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칼이 들려 있었지. 매일같이 수십 마리의 개를 죽였어. 처음엔 그 뜨겁고 끈적한 핏물이 내 손등에 닿는 게 기분 나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철분 냄새처럼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 개들이 죽기 직전에 내 눈을 빤히 쳐다볼 때가 있어. 살려달라는 걸까? 아니, 걔네들은 그냥 체념하는 거야.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 찰나 눈동자가 투명하던 게 순식간에 탁한 회색으로 변해. 그걸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신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세상의 진실을 본 것뿐이야. 생명이라는 거 정말 허무해. 칼 한 번에, 손가락 끝에 힘 한 번에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강호순의 이 기괴한 성향은 군 생활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군복무 중 부대 인근의 소를 훔쳐 직접 도축하다 발각되어 불명예의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 도축 기술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자신의 손안에서 통제한다는 기괴한 카타르시스의 도구였습니다. 제대 후 그는 4번의 결혼을 거치며 자신의 어둠을 철저히 숨기는 사회적 가면을 더욱 정교하게 깎아 나갔습니다. 강호순은 여성을 유혹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남형의 외모와 마사지사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맺어진 여성들의 끝은 늘 비극적이었습니다. 특히 2005년 10월 30일 새벽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 사건은 그의 광기가 본격적으로 폭주하기 시작한 시발점이었습니다.
장모의 집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고 그 안에는 그의 네 번째 아내 이시와 장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이 나니까 참 예쁘더라고. 어두운 밤하늘을 주황색 불꽃이 집어삼키는 게, 모든 게 시커멓게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게 말이야. 장례식장에서 우는 척하는 거 생각보다 훨씬 쉬웠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만 부르르 떨면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남자인 줄 알거든. 사람들은 내가 불길 속에서 아이들을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린 걸 보고 대단한 아빠라고 칭송했지. 글쎄, 그것도 연극의 일부였을 뿐이야. 아이들이 살아있어야 내 피해자 연기가 완벽해지니까. 아내와 장모, 그들이 안에서 뜨겁다고 비명을 지를 때 나는 밖에서 아주 차분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그들이 죽고 나서 나온 보험금이 얼마였는지 알아? 4억 8천만 원. 나는 그 거액의 숫자를 통장에서 확인하는 순간 깨달았어. 아, 사람 목숨값이 생각보다 꽤 비싸구나. 그리고 살인이라는 거 정말 남는 장사구나. 그 피 묻은 돈으로 나는 제일 먼저 검은색 에쿠스를 샀어. 나의 완벽한 사냥터, 나의 2등식 사형장이 마련된 거지. 당시 보험사와 경찰은 강호순의 자작극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화재 발생 불과 몇 달 전, 그는 아내의 명의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고 화재 감식 결과 거실 곳곳에서 인위적인 발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식들을 구한 영웅적 아버지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건방을 비웃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수령한 4억 8천만 원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을 연쇄살인의 끔찍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13일, 드디어 첫 번째 사냥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강호수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실종되었을 때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노래방 도우미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낯선 사람의 차에 올라타는 것에 익숙했고 강호수는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3일 첫 번째 피해자. 화성시 비봉면 인근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그녀는 강호순의 감언이설에 속아 에쿠스 조수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2월 24일 두 번째 피해자. 크리스마스 이브 세상이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날 밤, 그녀는 안산시 본호동에서 영원히 증발했습니다. 2007년 1월 3일 세 번째 피해자. 화성시 신남동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던 그녀를 포식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늘 일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네. 내가 딱 보니까 어깨가 많이 뭉쳤어. 나 마사지 샀거든. 내가 서비스로 좀 풀어줄까? 이 시간에 버스도 다 끊겼는데 내가 집까지 편하게 모셔다 줄게. 내 차 에쿠스인 거 보이지? 나 돈도 많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우리 아들들 사진 볼래? 나 이렇게 애들도 키우는 아빠야. 자, 여기 따뜻한 캔커피나 하나 마시면서 가자고. 날이 정말 춥네. 그녀들이 차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정말 친절하시네요라고 말할 때 나는 속으로 비웃음을 참느라 혼났어. 백미러로 그녀들의 목선을 아주 천천히 훑어보지. 아, 저기 경동맥만 꽉 누르면 1분도 안 돼서 조용해질 텐데. 사냥은 인내심 싸움이야. 그녀들이 나를 완벽하게 믿고 등받이에 몸을 기댈 때, 그 안도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지. 뒷좌석에서 스타킹을 꺼낼 때 그녀들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드는 그 찰나, 그 공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울 때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그녀들의 비명소리, 나한테는 세상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감미로운 음악이었어.
강호수는 단순한 살인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후 처리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결벽증적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기 전 반드시 수행하는 기괴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손톱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DNA가 피해자의 손톱 밑에 남아 수사망을 좁혀올 것을 극도로 경계한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 인멸 조치였습니다. 경찰 놈들이 나를 잡으려면 100년은 걸릴 줄 알았어. 나는 그 여자들을 죽이고 나서 아주 정성스럽게 매니큐어를 지우고 손톱을 깎아줬지. 어쩌면 그녀들에겐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거야.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고 편히 가라는 뜻이지. 그렇게 깎아낸 손톱들을 작은 봉투에 담고 산속 깊은 곳에 묻어버릴 때 그 카타르시스, 당신들은 절대로 모를 거야. 내가 마치 신이 되어서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것 같은 그 기분을. 흙을 덮고 발로 꾹꾹 누르고 나면 그곳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화가 찾아오지. 그렇게 나의 비밀 정원이 하나씩 늘어가는 거야. 또한 그는 시신을 유기할 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 타액 한 방울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광기 어린 완벽주의였습니다. 그는 경기도 서남부 일대의 야산을 자신의 거대한 무덤이자 전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산을 뒤지고 있을 때도 그는 그 옆 도로를 유유히 지나가며 사냥감을 물색했습니다. 사냥꾼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더욱 대담해졌고 이제 밤뿐만 아니라 대낮의 평화로운 길거리조차 그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타겟은 노래방 도우미에서 이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여대생과 주부로 확장되었습니다. 2007년 1월 6일 네 번째 피해자. 안양시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그녀는 일주일 뒤 화성시 비봉면 산속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월 7일 다섯 번째 피해자. 수원시 금곡동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꽃다운 여대생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대생들은 정말 유혹하기 쉬워. 학생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 나도 딸 키우는 아빠야. 한마디면 되거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키고 조수석에서 혀를 내밀고 있는 강아지를 보여주면 그녀들의 눈에는 경계심 대신 호감이 피어올라.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그들이 저지른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야. 나는 그녀들이 내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을 때 속으로 그녀들의 장례식 날짜를 정하고 있었어. 2008년 12월 19일 방학을 코앞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던 21살의 여대생 A씨. 그녀는 강호순의 7번째이자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강호순은 당시 자신의 에쿠스가 수리 중이라 빌려온 무소 차량을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바뀌었지만 그의 수법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학생, 학교 가나봐. 아이고, 이 추운 날씨에 여기서 버스 기다리면 1시간은 더 걸릴 텐데. 나도 우리 애들 키우는 입장이라 그냥 못 지나가겠네. 가는 길이니까 타요. 아저씨 마사지 사고. 나쁜 사람 아니야. 여기 우리 강아지 순한 거 보이지? 얘랑 놀면서 가. 그날은 유독 뼈가 시리게 추웠어. 그래서 그녀도 의심 없이 탔지. 하지만 그녀는 내 차 안에서 살아나가지 못했어. 나는 그녀를 살해하고 평소처럼 흔적을 지웠지. 그런데 이번엔 왠지 모르게 욕심이 나더라고. 그녀의 카드를 챙겨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했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번 사냥을 성공했다는 증표. 일종의 전리품 같은 거였어. 그런데 그 사소하고 멍청한 욕심이 내 완벽한 가면을 찢어버릴 줄은 임에도 몰랐지.
나의 오만함이 나를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은 거야. 대한민국 경찰은 결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A씨의 카드가 안산의 한 편의점에서 사용된 것을 포착한 수사팀은 인근 모든 CCTV를 사사시 뒤졌습니다. 가발을 쓰고 안경을 썼지만 돈을 뽑는 남자의 움직임에는 특유의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의 예상 이동 경로에 찍힌 1700여 대의 차량을 한 대씩 수동으로 대조하는 지옥 같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쿠스 소유주이자 무소 차량을 빌려 탄 강호순을 특정해냅니다. 처음 강호순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형사들이 거실로 몰려 들어왔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정면으로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놈이다. 이놈이 진짜 악마다라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죠. 검거된 후에도 강호수는 제왕처럼 굴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물증이 있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취조를 받는 와중에도 제공된 설렁탕을 한 그릇 뚝딱 비우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점퍼 소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 결과지를 들이밀자 그는 10분간 돌부처처럼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사에게 믿기 힘든 거래를 제안합니다. 좋아요. 내가 다 했다고 칩시다. 근데 형사님, 내가 다 풀면 나 사형인가요?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딜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들은 내가 연쇄살인마인 거 끝까지 모르게 해줄 수 있어요. 내 아들들이 아빠 때문에 상처받는 건 죽기보다 싫거든요. 자, 이제 당신들 차례야. 내가 시신 위치 다 가르쳐주면 당신들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내 목숨은 살려줄 수 있나? 그는 일말의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자식들에게 미칠 평판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자배. 내가 묻은 시신들, 당신들 실력으로는 평생 가도 못 찾아. 내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거야. 그의 오만한 목소리에 베테랑 수사관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치를 떨었습니다. 정신 분석 결과 강호순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40점 만점에 31점이었습니다. 이는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28점을 능가하는 수치로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완전히 마비된 존재였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 시신이 묻힌 장소를 삽으로 파헤치는 경찰 옆에서 그는 무심하게 껌을 씹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을 던질 때 그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배고픈데 경찰 아저씨들 밥 언제 줘요? 유족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어차피 죽은 건 죽은 거잖아. 운다고 해서 걔네들이 흙 속에서 다시 걸어 나오기라도 해? 살아있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린 게 훨씬 더 큰 문제 아니야? 사형 판결, 그거 무섭지 않아? 대한민국 어차피 97년 이후로 사형 집행 안 하잖아. 나는 교도소 안에서 삼시세끼 국가가 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당신들이 내준 세금으로 입혀주는 새 옷 입으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 거야. 자, 누가 진짜 이긴 것 같아? 울다 지쳐 쓰러진 유족들? 아니면 여기서 웃으며 밥 먹는 나? 세상은 원래 힘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사파리야. 나는 내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지. 강호순 사건은 대한민국에 거대한 충격과 시스템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력 범죄자의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제정되었고 DNA 수사 기법은 강호순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른바 강호순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촘촘해진들 이미 사라져 버린 꽃다운 생명들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가 남긴 상흔은 너무나 깊고 날카로웠기에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친절한 이웃의 미소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의심하고
친절 뒤에 숨겨진 칼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불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호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금으로 연명하며 교도소 장벽 너머에 살아 있습니다. 전원에 따르면 그는 수감 생활 중에도 누구보다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신문을 꼼꼼히 읽고 자신의 범행 기록을 스크랩하며 추억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운이 없어서 잡혔다고 생각하며 다음 사냥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면은 여전히 견고하고 그 뒤에 숨겨진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당신이 아는 그 사람이 정말 맞을까? 미소 뒤를 조심해. 사냥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지금 내 에쿠스 뒷좌석에 앉아있는 건 바로 당신일지도 몰라. 자, 그럼 우리 다음엔 어디서 만날까? 내가 당신 집 앞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오늘 비하인드 블랙이 기록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당신은 어떤 공포를 마주하셨습니까? 악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범함이라는 가장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록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어둠, 그 시면의 기록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기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다음 기록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블랙이었습니다.